아시아의 장난감을 유럽이 쓰라고? 당장 치워! 이건 국가적 망신이다! 불과 몇 년 전 한국의 제안서를 쓰레기통에 처박으며 덴마크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국가의 멸망에 가까웠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퍼주고 본토 방어선이 완전히 끊어지자 믿었던 이스라엘마저 우리를 배신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대포 한 문 없는 방어 제로의 공포가 덴마크를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결국 우리는 18조 원이라는 거액을 재물처럼 들고 한국 앞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우리 숨통만은 끊지 말아달라. 고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18조 원의 돈 뭉치를 그 자리에서 박살냈습니다. 돈으로 우리 신뢰를 살 생각 마십시오. 당신들의 자리는 맨 뒷줄 3년 대기입니다. 선진국 덴마크를 번호표 쥐고 울게 만든 한국의 신뢰? 자락은 대체 무엇일까요? 도대체 18조 원이라는 거액조차 종이 조각으로 만들어버린 한국의 비밀 무기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몰랐던 충격적인 한국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펜하겐에서 18년 동안 방산 전문 기자로 활동하며 수많은 무기 도입 현장을 지켜본 크리스티안 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북유럽의 강소국이라 자부하던 우리 덴마크가 어떻게 스스로의 눈을 가리고 오만이라는 덫에 빠졌는지에 대한 처참한 기록이자 고백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덴마크 국방부는 군 현대화 사업의 핵심으로 노후화된 자주포를 교체하겠다는 대대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자주포들은 너무 낡아서 부품 하나를 구하려고 해도 전 세계를 뒤져야 했고 수비는 이미 무기 가격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사업이 시작되자마자 전 세계에 내려라는 방산 기업들이 코펜하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프랑스의 세자르와 이스라엘의 아트모스, 그리고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생소했던 한국의 K9 자주포가 최종 후보군에 올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 한국의 제안서가 접수되었을 때 국방부 내부 분위기는 실소와 무시 그 자체였습니다. 언론 매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만든 무기가 어떻게 유럽의 까다로운 기준을 맞추겠느냐는 기사들이 연일 쏟아졌습니다. 저 역시 당시에는 그들의 편견에 동조하던 기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진행되면서 한국이 제출한 데이터들이 하나둘 공개되자 국방부 기술검토팀 내부에서는 작지만 기묘한 파장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이 제시한 자료에는 사거리 40km 이상의 15초 이내 급속 사격 3발, 그리고 영하 40도의 혹한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가동된다는 믿기 힘든 숫자들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덴마크 군 관계자들은 처음에는 이 기록들을 보고 한국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 수치를 조작한 것이 아니냐며 노골적으로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 무기조차 구현하기 힘든 성능을 한국 따위가 해냈을 리 없다고 단정 지었습니다. 기록이 너무 완벽하다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불신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국방부는 한국 측에 실제 증명을 요구하며 매우 가혹한 시험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덴마크의 거친 지형과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 한국 무기의 밑바닥을 드러내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험 평가 당일 현장에 모인 덴마크 장교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한국의 자주포는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거침없이 서론을 질주했습니다. 프랑스와 이스라엘의 무기들이 엔진 트러블과 기동력 저하로 쩔쩔매는 동안에도 한국산 무기는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표적을 박살냈습니다. 15초 안에 3발을 쏟아붓는 급속 사격 능력이 실현되는 순간 현장에는 차가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묵묵히 기계를 점검하며 그들의 실력을 입증했지만 우리 덴마크 전문가들은 그 압도적인 성능을 보고도 애써 시선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기의 성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유럽 선진국으로서의 자존심과 아시아 무기를 쓴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었습니다. 기술 검토가 끝난 뒤 작성된 내부 보고서에서 한국의 자주포는 모든 지표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가성비는 물론이고 당장 내일 전쟁이 터져도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즉시 납기 능력까지 갖춘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보고서는 햇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국방부 고위층은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그동안 쌓아온 유럽 중심의 방산 네트워크가 무너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회의실에 모여 한국 무기를 배제할 명분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휴전 상태인 위험한 국가라서 언제든 부품 공급이 끊길 수 있다는 억지 논리가 등장했습니다. 또한 한국산 무기는 덴마크 군의 운용 교리와 맞지 않는다는 모호한 이유들이 덧붙여졌습니다. 결국 모든 지표에서 1위를 했던 한국의 제안서는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당시 국방부 복도에서 마주친 한국 기술진들의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기가 부당하게 평가절하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듯 했지만 끝까지 예의를 갖추며 덴마크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오직 유럽 무기가 최고라는 덴마크 관료들의 맹목적인 확신만이 남았습니다. 국방부는 대대적인 보도자료를 통해 프랑스의 무기를 선택한 것이 지형과 전략에 최적화된 선택이라고 홍보했습니다. 국민들은 그 말을 믿었고 저 또한 한국의 패배를 당연한 결과로 기사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버린 것이 단순히 무기 하나가 아니라 미래에 우리 국가를 지켜줄 유일한 신뢰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오만한 선택이 불러올 참혹한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우리 덴마크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지만 그 당시 덴마크 군 내부에서는 한국 무기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조롱하는 분위기까지 팽배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자주포를 최종 선택했다는 국방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던 날, 코펜하겐의 관료들은 마치 대단한 승리라도 거둔 것처럼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자주포가 보여준 압도적인 성능 지표는 철저히 무시한 채 오직 유럽산 무기를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만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을 취재하며 느꼈던 분위기는 합리적인 선택을 마친 전문가들의 모습이 아니라 아시아의 추격자를 따돌렸다는 비뚤어진 우월감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사석에서 한국의 자주포를 두고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베낀 모조품이라며 비하했고 유럽의 전통 있는 방산 강국들이 쌓아온 수백 년의 자부심을 아시아의 신생 국가가 돈 몇 푼과 숫자로 넘볼 수는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러한 오만함은 국방부 내부에 팽배했던 폐쇄적인 엘리트주의와 결합하여 한국의 제안서를 검토조차 하지 않는 거대한 벽을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당시 사업에 참여했던 한 실무장교는 훗날 저에게 고백하기를 한국의 자주포가 제출한 기술 자료들은 이미 모든 면에서 프랑스 제품을 압도하고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상부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기술적인 데이터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결합과 유럽의 자존심이니 한국의 자주포에 결함이 있는 것처럼 보고서를 수정하라는 압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이 북한과 대치 중인 분단국가라는 점을 악용하여 전쟁이 나면 부품 하나도 제때 공급받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 정치를 펼쳤습니다. 실전 경험이 풍부하고 스문의 시간 공장을 돌려 즉각 납품이 가능하다는 한국의 자주포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오히려 그들의 억지 논리에 의해 가장 큰 약점으로 둔갑해버렸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국민들에게 프랑스의 자주포가 우리 지형에 가장 적합한 바퀴형 장비이며 기동성 면에서 궤도형인 한국의 자주포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거짓된 정보를 유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술진과 협상단이 보여준 태도는 우리 덴마크 관료들의 추악한 모습과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무기가 부당하게 배척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텐데도 한국 측은 단 한 번도 공식적인 항의나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미팅 자리에서도 덴마크 군의 현대화를 진심으로 응원한다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조용히 서류 가방을 챙겨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공항으로 향하던 그들의 뒷모습에서 묘한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패배자의 위축된 모습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이들에 대한 깊은 연민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인들이 떠난 뒤 덴마크 국방부는 유럽 방산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며 떠들썩하게 광고를 시작했고
언론들도 앞다투어 유럽 무기의 우수성을 찬양하는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축제 분위기 속에서도 일부 깨어있는 군 전문가들은 불안한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의 자주포는 분명 뛰어난 장비였지만 생산 속도가 너무 느렸고 덴마크가 요구하는 수량을 제때 맞추기에는 프랑스 공장의 가동률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의 자주포는 계약만 하면 당장 몇 달 안에라도 초도 물량을 선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당장 눈앞의 자존심을 지키느라 실질적인 국방 공백을 외면한 덴마크의 선택은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을 의심하고 그들의 국가적 위기를 비웃었지만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가장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유럽의 안보는 유럽이 지킨다는 그럴듯한 구호 아래 숨겨진 실상은 지독한 편견과 무능의 결합이었습니다. 결국 프랑스와의 계약 체결 이후 몇 달이 지나도록 자주포의 실물은 구경조차 할 수 없었고 덴마크 군 내부에서는 장비 도입 지연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행정적 절차의 지연일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북유럽의 들판 너머에서 거대한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한국은 그 시간에도 묵묵히 전 세계 시장을 향해 자신들의 신뢰를 증명해 나가고 있었고 덴마크는 오만이라는 대가를 치르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을 떼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냉혹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덴마크가 그토록 믿었던 유럽의 연대는 실전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너무나 쉽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 코펜하겐의 공기를 가르며 들려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유럽의 안보 질서를 뿌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다시는 이 땅에 대규모 전면전은 없을 것이라 믿었던 북유럽 사람들에게 들려온 포성 소리는 단순한 뉴스 이상의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편집국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방산 전문 기자였던 저 역시 밤을 지새우며 전황을 살피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먼 나라의 비극으로만 느껴졌던 이 전쟁이 우리 덴마크의 국방 라인을 통째로 끊어놓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우크라이나를 넘어 발트해와 북유럽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하자 덴마크 정부는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실질적인 중화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졌고 정의로운 국가 이미지를 중시하던 덴마크 정부는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프랑스산 자주포 19문 전체를 우크라이나의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덴마크 군이 가진 포병 전력의 전부를 단 한 대도 남기지 않고 전쟁터로 보내겠다는 이 파격적인 결정에 전 세계 언론은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장에 있던 저는 그 발표를 듣는 순간 등줄기에 서늘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군인들이 현장에서 훈련하고 국토를 방어해야 할 최소한의 장비조차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 안보를 도박판에 올리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방부 관계자를 붙잡고 우리 영토는 이제 무엇으로 지키느냐며 따져 물었지만 그는 정부가 이미 대안을 마련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무책임한 대답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대안은 프랑스의 추가 주문한 물량이 곧 도착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유럽의 모든 방산 공장들은 자국 우선주의에 빠졌고 프랑스 역시 자신들의 물량을 채우느라 덴마크와의 납기 약속은 뒷전으로 밀어버렸습니다. 19문의 자주포가 열차에 실려 우크라이나로 떠나던 날 덴마크 군의 포병 부대원들은 빈손으로 연병장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대포 한 문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덴마크의 실상은 국가 기밀이라는 명목하에 가려졌지만 군 내부의 공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핵 위협이 고조되고 발트해 근처에서 정체불명의 잠수함들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를 지킬 발톱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했습니다. 이때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몇 년 전 덴마크를 조용히 떠났던 한국의 기술진들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의 자주포를 선택했다면 지금쯤 우리 연병장에는 수십 대의 최신식 자주포가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은 주문만 하면 몇 달 안에 물건을 인도할 수 있는 압도적인 생산력을 갖춘 거의 유일한 나라였지만 우리는 그 신뢰를 우리 발로 차버렸습니다. 덴마크 국방부는 자신들의 실책을 덮기 위해 프랑스에 더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원자재 값이 올랐으니 더 기다리라는 차가운 답변뿐이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시험대 위에서 유럽의 연대라는 화려한 포장지는 순식간에 찢겨나갔고 각자 도생의 잔혹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은 그 시각에도 폴란드와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의 수백 대의 자주포를 약속한 날짜보다 더 빠르게 납품하며 전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덴마크가 텅 빈 연병장에서 러시아의 눈치만 살피는 동안 한국을 믿었던 이웃 국가들은 유럽 최강의 불방망이를 손에 넣으며 안보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8조 원을 들고 가도 한국의 마음을 돌리기 힘들 정도로 우리의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었고 덴마크의 국방 공백은 이제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국가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덴마크 정부가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선택한 다음 수가 또다시 최악의 악수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다시 손을 내미는 대신 우리를 파멸로 몰아넣을 또 다른 유럽의 함정으로 발을 내디디고 있었습니다. 텅 빈 연병장을 바라보며 절망에 빠진 덴마크 군 수뇌부가 내린 결론은 어이없게도 또다시 한국을 배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자주포를 전량 기부하고 안보 공백이 생기자마자 우리 정부는 다급하게 새로운 자주포 도입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때 한국은 이미 폴란드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며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절대 강자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은 덴마크의 절박한 상황을 먼저 인지하고 다시 한번 정중하게 제안서를 보내왔습니다. 가격은 유럽 무기의 절반 수준이었고 무엇보다 폴란드에 납품하는 라인을 활용해 덴마크에도 1년 안에 장비를 공급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덴마크 국방 획득 물자청의 반응은 차가움을 넘어 기괴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제안서가 도착했다는 사실조차 언론에 알리지 않았고 마치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대신 국방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의 LB 시스템즈와 접촉하여 아트모스 자주포를 도입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저는 당시 국방부 출입 기자로서 이 결정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무기에 배신당해 안보 공백이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왜 또다시 검증이 덜 된 무기를 서둘러 도입하려는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취재를 진행할수록 이상한 정황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계약은 통상적인 무기 도입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불과 몇 주 만에 초고속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회 승인도 받기 전에 이미 계약 서류에 서명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저는 이 거대한 안보 도박 뒤에 무언가 추악한 것이 숨겨져 있다는 직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야당 의원들과 양심 있는 내부 고발자들에 의해 덴마크 현대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부패 스캔들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고위 인사들이 이스라엘 업체로부터 로비를 받고 한국의 압도적인 제안서를 의도적으로 묵살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 측이 보낸 이메일과 서류들이 아예 읽지도 않은 채 휴통으로 직행했다는 증거였습니다. 한국은 덴마크의 안보 공백을 진심으로 걱정하며 가장 빠른 납기를 약속했지만 우리 관료들에게 한국의 진심은 자신들의 뒷돈을 챙기는데 방해되는 걸림돌일 뿐이었습니다. 청문회에 불려 나온 국방부 관계자들은 처음에는 한국 무기의 신뢰성을 운운하며 자신들의 선택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그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했다는 모든 말은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무기가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서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무기를 선택할 명분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아예 검토 대상에서 빼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기사로 쓰면서 펜을 쥔 손이 떨릴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국가의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우방국의 진심 어린 제안을 짓밟은 자들이 우리 덴마크의 지도층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외쳤고 덴마크라는 선진국의 이미지는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그 시각 한국은 우리 덴마크에 줄 수 있었던 자주포 물량을 다른 나라들로 돌려야 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 셈이었지만 한국 정부는 이번에도 조용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원망할 법도 한 상황이었지만 한국은 비난 대신 자신들을 믿어주는 파트너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장사꾼이라 비하하고 기술력을 의심했지만 정작 가장 부패하고 무능했던 것은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부패로 얼룩진 이스라엘과의 계약은 결국 덴마크 국방부에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찍었고 이는 훗날 우리가 1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고 한국을 찾아가야만 했던 결정적인 복선이 되었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무기를 만드는 한국의 진심을 돈으로 매수하려 했던 우리의 오만함은 그렇게 추악한 스캔들과 함께 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덴마크 국민들은 이제 무기가 없는 공포보다 우리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불신에 시달려야 했고 이 비극적인 선택의 대가는 전쟁이라는 실전 상황에서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의 손을 2번이나 뿌리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연쇄 작용을 일으킬지 그때는 그 누구도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부패 스캔들의 여파로 국방부가 마비된 상태에서 우리 덴마크 국민들이 마주한 다음 소식은 그야말로 재앙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중동에서 갑작스럽게 터져 나온 대규모 분쟁 소식은 평화로운 북유럽의 안보 체계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프랑스 자주포를 전량 기부하고 나서 유일한 희망으로 매달렸던 이스라엘의 엘비 시스템즈가 자국에 선포된 비상사태를 이유로 모든 무기 수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코펜하겐의 국방부 청사 안은 그날 아침부터 비명과 고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미 계약금은 지불되었고 도입 시기만 기다리고 있던 아트모스 자주포들이 우리 군의 연병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최전방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18년 동안 방산 분야를 취재하며 수많은 우여곡절을 봐왔지만 한 국가의 포병 전력이 한순간에 0이라는 숫자로 수렴하는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는 정의로운 명분 아래 우리의 발톱을 모두 뽑아주었지만 정작 우리를 지켜줄 새로운 발톱은 배신의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급히 이스라엘 측에 연락해 계약 이행을 촉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냉혹했습니다. 자국의 생존이 걸린 전쟁 상황에서 해외 수출 물량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덴마크는 북유럽에서 가장 취약한 안보 공백 국가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발트해 함대가 코펜하겐 앞바다를 위협해도 우리는 그들을 저지할 대포 한 문 없는 빈껍데기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당시 국방부 복도에서 마주친 장성들의 얼굴에서 깊은 절망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오만함과 부패의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비로소 깨달은 듯했습니다. 이 무렵 우리 덴마크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묘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무시하고 비웃었던 한국의 자주포에 대한 데이터들을 다시금 미친 듯이 뒤져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의심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계약을 맺고 불과 몇 달 만에 초도 물량을 인도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덴마크 국방부 내부는 냉소적인 반응뿐이었습니다. 한국이 자신들의 재고 물량을 대충 도색만 해서 넘긴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부터 실제 성능은 카탈로그의 절반도 안 될 것이라는 악의적인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주장하는 100%에 가까운 가동률과 정비 편의성은 유럽의 까다로운 군사 기준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수치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급박해지자 우리 정부는 비밀리에 실무 조사단을 폴란드로 급파했습니다. 저 역시 기자의 신분으로 그들과 동행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폴란드의 군사 기지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목격한 광경은 그동안의 모든 의심을 단숨에 박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항구에는 한국에서 갓 도착한 거대한 수송선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한국의 자주포들은 그야말로 위풍당당했습니다. 덴마크 조사단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장비 하나하나를 꼼꼼히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측이 제시했던 수치들이 조작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재검증 과정이 거듭될수록 그들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한국의 엔진은 단 한 번의 지연 없이 포효했고 자동 장전 장치는 기계적인 완벽함으로 포탄을 쏟아냈습니다. 폴란드 지휘관들은 우리에게 다가와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의 안보를 책임지는 진정한 파트너라고 극찬했습니다. 약속된 날짜보다 더 빠르게 장비를 도착시키는 한국의 생산 속도는 유럽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덴마크 조사단 중 한 명은 자주포의 장갑을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하는 탄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시아의 장난감이라 비웃으며 쓰레기통에 던졌던 그 제안서가 사실은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동아줄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덴마크 여론은 급격하게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은 우리를 배신한 이스라엘과 무능한 프랑스 대신 왜 한국을 선택하지 않았느냐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덴마크 내 주요 일간지들은 한국의 방위 산업이 왜 전 세계의 기준이 되었는지를 분석하는 특집 기사들을 연일 일면에 배치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결과물인 자주포의 성능에만 집중했던 시선은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근본적인 원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북한이라는 거대한 위협과 대치하며 실전 감각을 유지해온 한국인들의 절박함과 그 속에서 다져진 정밀함이 이 압도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유럽인들은 소름을 느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무기를 만드는 행위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한 사명이었다는 분석이 나오자 덴마크 사회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평화에 취해 자존심만 내세우는 동안 한국은 전쟁의 위협 속에서 신뢰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연마해왔던 것입니다. 덴마크 국방부 내부에서는 이제 한국의 자주포를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가를 회복시킬 유일한 대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때가 늦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의 생산 라인은 이미 폴란드와 루마니아 그리고 수많은 국가의 주문으로 꽉 차 있었고 우리가 손을 내밀었을 때 한국이 우리를 반겨줄 것이라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1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제시해서라도 새치기를 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기 시작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돈보다 약속을 중시하는 독특한 철학을 가진 국가라는 점이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덴마크 국민들은 이제 거리에서 한국이라는 단어만 들려도 귀를 쫑긋 세울 정도로 그들의 기술력에 열광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웃음으로 시작했던 우리의 시선은 이제 동경과 질투를 넘어 처절한 구걸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자주포가 폴란드 연병장을 누비는 영상을 보며 텅 빈 우리 군의 창고를 떠올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가 없는 공포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선진국으로서의 안목과 가치관이 한국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완전히 부서졌다는 상실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서 덴마크 정부는 최후의 수단으로 18조 원이라는 돈뭉치를 싸들고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싣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서울에서 마주하게 될 진실은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될 것이라 믿었던 유럽의 오만함을 한 번 더 잔인하게 무너뜨리는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할 신뢰의 대가는 18조 원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코펜하겐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전용기 안의 공기는 마치 거대한 납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겁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덴마크 국방부 차관을 비롯한 협상단 일행의 얼굴에는 선진국 공무원 특유의 여유는커녕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초조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우리 덴마크가 긁어모을 수 있는 모든 재원인 1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적힌 제안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원칙을 중시한다고 해도
18조 원이라는 거액을 눈앞에 들이밀면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유럽의 작은 나라 하나를 통째로 살 수도 있는 그 거대한 자본이 한국의 생산 라인 순서를 뒤바꿔줄 마법의 열쇠가 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내디뎠을 때 제가 느낀 첫 인상은 덴마크에서 상상하던 전쟁의 위협이 감도는 불안한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풍경은 코펜하겐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체계적이었으며 도시 전체가 거대한 정밀 기계처럼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협상단 중 한 명은 창밖을 보며 우리가 저런 나라의 무기를 장난감이라 비웃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굴욕은 다음 날 국방 관련 기관의 회의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한국 측 관계자들은 매우 예의 발랐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덴마크 차관은 서둘러 18조 원이라는 파격적인 액수를 먼저 꺼내 들었습니다. 돈으로 한국의 마음을 사겠다는 노골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차관은 현재 덴마크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설명하며 돈은 원하는 만큼 줄 테니 폴란드나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 물량을 먼저 배정해달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 사실상 국제 방산 시장에서 가장 금기시되는 새치기를 대놓고 요청한 셈이었습니다. 선진국이라 자부하던 덴마크의 자존심이 한국의 회의실 바닥에 처참하게 부서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 수석 대표의 답변은 우리의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현재 한국의 생산 라인은 이미 3년치 물량이 꽉 차 있으며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와도 먼저 신뢰를 보여준 파트너들과의 약속을 깰 수는 없다는 통보였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당시 대포 한 문 없던 우리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는 당황하며 한국의 생산 수치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가 그토록 많은 물량을 동시에 제조하고 납품할 수 있느냐며 그 기록들이 부풀려진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유럽의 방산 공장들은 부품 하나를 수급하는 데만 몇 달이 걸리는데 한국이 제시한 납기 스케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논리였습니다. 그러자 한국 측은 조용히 모니터를 켜고 자신들의 통합 생산 관리 시스템을 보여주었습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공장의 실시간 영상과 수천 개의 협력업체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광경을 본 덴마크 기술진들의 입은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거대한 변기창으로 변모한 모습이었습니다. 유럽의 전문가들이 한국 무기의 가동률 90% 이상이라는 기록을 보고 수치 오류라고 비웃었던 과거가 얼마나 무지한 것이었는지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기록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그 자리에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재검증 과정이 반복될수록 덴마크 협상단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우리가 의심했던 것은 한국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무능함이었습니다. 18조 원이라는 돈이면 한국의 원칙 정도는 쉽게 끊어놓을 수 있을 줄 알았던 우리의 오만함은 그들의 철저한 시스템 앞에서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한국은 돈이 부족해서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회의가 이어지는 동안 우리의 관심은 점차 결과물인 자주포에서 그 원인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강력한 생산력과 신뢰를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70년 동안 단 한순간도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한 적이 없으며 우리에게 무기는 곧 생존이라고 말입니다. 평화의 온실 속에서 자존심만 내세우던 덴마크 관료들에게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한국은 돈을 벌기 위해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기술을 연마해왔던 것입니다. 그 절박함의 차이가 오늘날 덴마크와 한국의 위치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회의장을 나오는 차관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18조 원이라는 거금도 한국의 신뢰라는 성벽 앞에서는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에서 우리는 텅 빈 연병장과 러시아의 위협 앞에 떨고 있을 고국의 가족들을 떠올렸습니다.
유럽 방산 매체들은 덴마크가 18조 원을 들고 가서도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한다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 선진국들이 한국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산력과 도덕적 우위에 경악했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될 것이라 믿었던 서구 열강의 질서가 한국이라는 새로운 기준 앞에서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덴마크 국민들은 이제 한국의 3년 대기 통보 소식을 듣고 절망을 넘어 처절한 자기반성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2번이나 배신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서울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구걸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18조 원이라는 돈 뭉치는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아니라 우리가 저지른 오만의 무게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미워해서 뒤로 밀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을 먼저 믿어준 폴란드와 노르웨이에게 예의를 다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당연한 상식이 우리에게는 그토록 잔인한 굴욕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비극은 덴마크가 텅 빈 연병장에서 3년을 기다려야 하는 동안 우리와 똑같은 선택지에 놓였던 폴란드가 어떤 기적을 맛보고 있는지 목격하게 되는 순간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백은 이제 단순한 전력 약화가 아니라 국가의 존엄성이 통째로 부서지는 과정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신뢰를 저버린 대가는 18조 원으로도 씻을 수 없는 거대한 재앙이 되어 덴마크의 안보 라인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미팅은 끝났지만 우리의 고통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덴마크라는 선진국에 가면 뒤에 숨겨진 민낯이 한국이라는 거대한 거울 앞에서 낱낱이 파헤쳐진 셈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우리 협상단의 손에는 18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 대신 3년이라는 가혹한 대기 번호표만이 들려 있었습니다. 코펜하겐 공항의 입국장은 마치 초상집 같은 분위기였고 나라를 지킬 대포함 문구하지 못한 관료들의 어깨는 패배감으로 짓눌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진짜 지옥으로 몰아넣은 것은 서울에서의 거절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돌아와 러시아의 위협 앞에 숨죽이고 있을 때 옆 나라 폴란드에서 들려온 축제의 함성이 덴마크 국민들의 심장에 날카로운 칼날을 꽂았습니다. 폴란드는 우리와 똑같은 시점에 한국의 자주포를 선택했던 나라였습니다. 당시 서유럽 언론들은 폴란드가 아시아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을 보고 미쳤다거나 돈 낭비라는 조롱을 쏟아냈습니다. 저 역시 기사에서 폴란드가 유럽의 연대를 깨고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들여와 자국의 국방을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었습니다. 하지만 바르샤바에서 열린 국군의 날 군사 퍼레이드 영상을 본 순간 우리 덴마크 사람들은 모두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한국산 자주포의 행렬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덴마크가 단 19문의 자주포가 없어 국가 안보 라인이 완전히 끊어지고 부서진 상황에서 폴란드는 이미 수백 대의 한국산 자주포를 실전에 배치해 유럽 최강의 불방망이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납기 속도였습니다. 유럽의 방산 전문가들은 한국이 약속한 납기 날짜를 두고 수치 오류이거나 대국민 사기극일 것이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물리적으로 저 정도 물량을 1년 안에 생산해 지구 반대편으로 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유럽의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항구에 매주 수십 대씩 쏟아져 내리는 한국의 장비들을 보며 유럽의 의심은 서서히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나토의 군사 분석가들은 폴란드에 배치된 한국 무기들을 재검증하기 위해 긴급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무기가 실제 가동률 95% 이상을 유지한다는 기록을 믿지 않았고 폴란드군이 한국 측의 홍보를 위해 숫자를 조작하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루어진 재검증 결과는 유럽의 모든 편견을 박살내버렸습니다. 진흙탕과 설원을 거침없이 질주하며 단 한 대의 고장도 없이 훈련을 소화하는 한국의 기술력 앞에 조사단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관심의 초점을 결과물인 무기에서 그 원인인 한국의 방산 생태계로 이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는가에 대한 처절한 분석이 뒤따랐습니다. 유럽의 공장들이 서류 작업과 노조 문제로 몇 년씩 시간을 허비할 때 한국은 스문의 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공장과 수천 개의 협력업체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완벽한 품질의 무기를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안보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폴란드 국민들은 한국이라는 든든한 파트너를 만난 덕분에 밤잠을 설칠 필요가 없다며 거리에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폴란드 지휘관은 인터뷰에서 우리를 먼저 믿어준 한국 덕분에 유럽의 안보 지도가 바뀌었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는 덴마크 국민들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한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고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존심이라는 가짜 명분 뒤에 숨어 그들의 진심을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그 결과 폴란드는 유럽 최강의 육군 국가로 도약했고 덴마크는 대포 한 문 없어 훈련장에서 나무 막대기를 들고 가상 훈련을 하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우리 군 내부의 사기는 이미 바닥을 넘어 부서진 지 오래였습니다. 젊은 장교들은 부패하고 무능한 수뇌부 때문에 자신들이 전장에서 맨몸으로 죽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국방부 게시판에는 매일같이 정부의 오만함을 비판하고 한국에 다시 무릎을 꿇어서라도 무기를 가져오라는 글들이 폭주했습니다. 덴마크의 안보 공백을 비웃듯 러시아의 전투기들이 우리 영공을 수시로 침범했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협할 최소한의 반격 수단조차 없었습니다. 18조 원이라는 거액을 들고 가서도 거절당한 굴욕적인 소식은 덴마크의 국격을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유럽의 우월감에 찌든 관료들이 한국을 무시하는 동안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국가의 운명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입니다. 저는 폴란드에서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과 대비되는 코펜하겐의 쓸쓸한 거리를 취재하며 펜을 든 손을 떨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도입의 실패가 아니라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가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교훈이었습니다. 폴란드는 돈이 많아서 한국 무기를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진심을 믿었고 그 신뢰에 대한 보답으로 평화를 선물 받았습니다. 반면 우리는 한국의 신뢰를 배신하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기에 18조 원이라는 거액을 들고도 쫓겨나는 비참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덴마크의 텅 빈 무기 창고는 우리가 저지른 오만과 편견의 크기를 상징하는 거대한 구멍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이제 폴란드의 성공을 보며 한국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같은 전통적인 강대국들도 자신들의 생산력이 한국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보여준 압도적인 숫자들이 결코 우연이나 행운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묵묵히 약속을 지켜온 한국인들의 피와 땀이 만들어낸 결정체였습니다. 덴마크가 3년이라는 긴 시간을 공포 속에서 보내야 한다는 사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폴란드의 퍼레이드를 보며 부러움과 질투,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분노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드라마의 끝에는 여전히 우리가 깨닫지 못한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3년을 기다리라고 한 것은 단순히 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국어라는 나라가 아니며 신뢰를 저버린 자에게는 그 어떤 대가로도 평화를 팔지 않겠다는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덴마크는 그 경고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되었고 우리는 이제서야 우리가 박살낸 것이 한국의 자존심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미래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텅 빈 연병장에 내리는 차가운 비는 마치 나라를 지킬 힘을 잃어버린 우리 덴마크의 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폴란드의 환호성이 커질수록 덴마크의 침묵은 더욱 깊고 잔인하게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우리는 이제 돈보다 강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전 세계가 한국이라는 이름 앞에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덴마크의 공백은 단순한 전력의 부재가 아니라 신뢰를 잃은 국가가 맞이하게 되는 가장 처참한 결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의 끝에서 저는 기자로서의 양심을 걸고 마지막 기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신뢰라는 철학으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지
전 세계에 알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덴마크의 몰락은 누군가에게는 비웃음의 대상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피로 쓴 참회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참회조차도 한국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국은 우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와 에스토니아, 그리고 줄 서 있는 수많은 국가에게 자신들의 진심을 전달하며 말입니다. 덴마크가 그 긴 줄의 맨 뒤에서 번호표를 쥐고 우는 동안 한국은 세계 안보의 중심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진심이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고 오만한 강대국들을 무릎 꿇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위대한 승리의 기록입니다. 저는 이제 그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한국이 보여준 그 찬란한 신뢰의 철학이 어떻게 덴마크의 어둠을 밝힐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조차 3년이라는 긴 기다림 뒤에나 허락될 사치라는 사실이 저를 더욱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코펜하겐의 집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풍경이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는, 오늘 저는 18년 동안 쥐어왔던 펜을 내려놓으며 마지막 기록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덴마크가 18조 원이라는 거액을 들고도 서울의 차가운 복도에서 번호표를 받아 들어야 했던 그 충격적인 사건은 단순히 한 나라의 국방 정책 실패를 넘어 전 세계 안보 질서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될 것이라 믿었고, 선진국이라는 이름표만 내밀면 아시아의 작은 나라는 당연히 우리를 위해 예외를 만들어줄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오만한 기대를 단 한마디의 원칙으로 박살냈습니다. 먼저 우리를 믿어준 이들과의 약속이 돈보다 중요하다는 그 평범하면서도 위대한 진리 말입니다. 저는 이 충격적인 사건의 이면을 파헤치기 위해 마지막으로 한국의 방산 현장을 다시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유럽의 전문가들은 여전히 한국의 생산력을 의심하며 수치 오류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제가 목격한 진실은 그들의 의심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거대했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단순히 공장에서 무기를 찍어내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부품 수급부터 최종 조립, 그리고 실전 테스트까지 단 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방산 공장들이 부품 하나를 기다리며 몇 달씩 가동을 멈출 때, 한국은 수천 개의 중소기업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물량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한국만의 비장의 무기이자 국가 전체가 70년 동안 전쟁의 위협 속에서 다져온 처절한 생존 본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언론들은 이제 한국의 생산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며 유럽 방산업계의 몰락을 경고하는 기사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한국 무기를 가성비 좋은 대안 정도로만 치부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전 세계 방산의 표준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안보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진심을 팔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에 납품된 장비들이 영하의 혹한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문제가 생기면 한국의 기술진이 곧바로 날아와 해결하는 모습을 보며 전 세계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신뢰의 깊이에 경각심을 느꼈습니다. 덴마크가 18조 원을 내밀며 새치기를 시도했을 때 한국이 보여준 냉정한 거절은 사실 우리를 향한 가장 따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우연히 은퇴한 한국의 국방과학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저에게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팔아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어준 사람들의 평화를 지켜주고 싶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 한구석이 울컥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덴마크의 관료들이 뒷돈을 챙기고 자존심을 내세우며 한국의 제안서를 쓰레기통에 처박을 때, 한국은 묵묵히 그 신뢰의 철학을 지키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18조 원이라는 돈뭉치로도 뚫지 못한 것은 한국의 생산 라인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가진 꺾이지 않는 신뢰의 성벽이었습니다. 덴마크 국민들은 이제 정부를 원망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가치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질서는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와 에스토니아, 그리고 루마니아까지 한국과 손을 잡은 나라들은 안보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 대열에서 이탈한 덴마크만이 텅 빈 창고를 지키며 3년이라는 긴 세월을 공포 속에서 보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주포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를 저버린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국가가 어떻게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냉혹한 성적표입니다. 저는 이제 덴마크의 방산 기자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위대한 나라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된 한 명의 팬으로서 이 기록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국은 돈이 아니라 신뢰로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무시당해도 굴하지 않았고 오직 실력과 정직함으로 전 세계 선진국들을 자신들의 줄 뒤로 세웠습니다. 덴마크의 연병장에 첫 번째 한국산 자주포가 도착하는 그날 우리 국민들은 아마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기를 얻었다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 나라가 보여준 관용과 약속의 가치를 확인하는 눈물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 안보의 최후 보루이자 신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우리 유럽인들에게 한국은 인간의 신념과 약속이 가진 위대한 힘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18조 원이라는 거액보다 더 값진 것은 바로 한국인들이 지켜온 그 뜨거운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고개를 숙여 대한민국의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들은 진정으로 세계를 이끌 자격이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덴마크의 굴욕과 한국의 승리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세계를 주도하는 거대한 파도가 되었고 그 파도는 이제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자존심과 편견 때문에 소중한 기회를 놓쳤던 우리 덴마크의 비극이 다시는 다른 나라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신뢰는 무너뜨리기는 쉽지만 다시 쌓는 데는 18조 원으로도 부족한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찬란한 미래와 그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세계 질서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이 긴 참회록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지금까지 덴마크의 처절한 고백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질 때마다 저는 그날 서울에서 보았던 그 단호하고도 따뜻한 눈빛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돈보다 강한 것,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신뢰라는 것을 한국은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덴마크의 텅 빈 창고가 한국의 자주포로 가득 채워지는 날,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께 그 감격의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위대한 신뢰의 승리에 찬사를 보내며 18년 차 기자의 마지막 보고서를 여기서 끝맺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